안녕하세요. 세월이 후딱후딱하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자,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걸 배웁니다. 또 중요한 거고. 자, 56쪽에 나와 있는 비과세.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따 오후 특강에서 20문제짜리는 양도소득세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만 20문제였습니다. 보는 순간에 이게 민법이야, 세법이야. 이게 학개론 계산 문제야, 세법이야.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2주 동안 열심히 했나 안 했나 반성하는 의미로 해서 이따가는 좀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56쪽에 나와 있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 비과세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느냐?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5가지 중에서 몇 개만 신경 쓰면 되느냐? 3개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비과세 개념이 뭐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이 뭐예요? 부동산 팔아서 목돈이 생긴 거죠. 그럼 목돈이면은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인데 목돈이 생겼어도 부과를 포기했다 이거야. 요건 결론이 뭐가 돼? 목돈이 있는데도 포기했다. 그럼 짠하다 이런 얘기죠. 돈이 생겼지만 짠하게 벌은 돈이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짠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럼 첫째, 파산 성공. 파산 망했다 이거죠. 얘는 앞뒤 볼 거 없어. 그냥 망했으니까 짠해. 짠하니까 비과세. 끝. 파산 선고는 망했으니까 짠하다. 짠하니까 비과세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 다음 농지교환은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땅 중에서는 농사 짓는 땅, 농지에 대해서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배우는 양도소득세는 딱 2가지 혜택이 있어요. 땅 중에서는 농지, 그 다음 주택. 2가지에 대해선 비과세가 중요한 단원이 된다. 그럼 농지 교환인데 농사 짓기에 불편해. 불편하니까 땅을 교환을 하는 건 인정을 한다. 그러나 악용할 수가 있겠죠. 야,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 준대. 내가 10억짜리고 너 1억짜리니까 비과세 우리 교환하자. 내가 너 5천만 원 줄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농지의 가격 차이가 한도를 정해놨어. 여기까지만 차이 나면 비과세 해주겠다. 그게 시험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짜리 땅, 을이라는 사람이 9억짜리 농지, 농지를 서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을의 집이 여기, 갑의 집이 여기, 농사 짓기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두렁에서 장수 막걸리 앞에다 두고서 대화를 나누죠. 야, 우리가 계속 농사 질 건데 이거 우리 교환해서 농사 짓자. 편하게 살자 앞으로. 오케이. 그럼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차액이 얼마까지 인정해 주느냐? 차액을 구하는데 차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비싼 땅, 싼 땅 이렇게 공부하죠. 여기 PPT에는 유식한 말 쓰려고 고액 토지, 저액 토지 이렇게 썼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안 어울려. 비싼 땅, 싼 땅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럼 9억이 더 비싼 땅이죠. 고개 끄덕거리다 들킨 사람이 2사람이 있어. 세상에 비싼 땅, 싼 땅 알면 뭐해? 이걸 판단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 믿지 말아요. 불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고개 끄덕거리다 망신당해. 그럼 비싼 땅, 싼 땅 판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글쎄요시다. 잘 모르겠지만 그럼 비싼 땅이 얼마예요? 그렇죠. 비싼 땅의 차액이 4분의 1까지만 나오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이해를 해주겠다. 그럼 10억의 4분의 1이니까 2억 5천만 원이 되죠. 따라서 교환했을 때 차액은 요 정도 한도만 나면 된다. 그럼 이제 한도가 2억 5천 나왔으니까 한도를 계산해보죠. 10억에서 9억을 빼줘. 10억하고 9억하고 차이가 얼마 나온다? 1억. 그럼 2억 5천만 원까지는 차액 나와도 인정하겠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차액이 얼마 나왔어? 1억. 그럼 이건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따라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10억, 요게 7억, 그럼 차액이 3억 나오죠. 그럼 얘보다 크잖아. 요건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 과세가 되겠죠. 2억 5천까지는 비과세 아닙니까? No. 농지교환은 도 아니면 뭐예요? 전부 비과세. 조건이 안 맞으면 전부 과세가 된다는 거. 끝. 그러니까 비싼 땅의 4분의 1만 먼저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너무 쉬워요. 자, 그런 다음에 먹튀가 있을까봐 비과세를 악용해서 교환하자마자 도망갈까봐 조건이 있다. 교환 후에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환 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런데 우리가 1년 뒤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돌발 상황이 나왔어. 첫째, 수용당했어. 1년, 교환 1년 후에 수용당했다. 그럼 수용이라는 건 뭐야? 땅을 뺏긴 거죠. 농사질 땅 있어 없어? 없으면은 더 이상 농사 못 져. 더 이상 농사를 못 지니까 3년 농사진 걸로 간주가 됩니다.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망을 했어. 갑이 교환한 다음에 1년 뒤에 사망을 했어. 사망은 사람이 없어진 거야. 사람은 없어졌지만 이 땅은 남아있죠. 누군가가 상속을 받을 거 아니야. 따라서 상속인이 3년을 채워서 농사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은 이거야. 수용. 농사질 땅이 없어졌어. 그럼 3년 채워온 걸로 간주가 돼. 그런데 사망을 했어. 사람은 없어졌지만 땅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땅이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사람이 3년을 채워야 된다. 바로 이게 시험 마무리죠. 그래서 3년 이내에 수용당했다. 그러면 농사진 걸로 간주가 된다. 그러나 사망을 했으면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이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3년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상속인의 경작기간 두 가지를 합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1년 농사 지었다. 그럼 상속인이 몇 년을 채워야 된다? 2년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을 한다. 합해서 계산한다. 이걸 세법에서는 통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바로 이것이 농지의 교환 전부. 이론 나와도 요거, 계산 문제 나와도 요거야. 그러니까 농지 교환이 나왔다. 그럼 비싼 땅 곱하기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다. 끝. 요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를 양도했다. 우리가 알아둘 건 요거죠. 1세대 1주택이야. 한 가족이 집 하나 있어. 근데 무슨 사연인지 팔았어. 그럼 무주택자가 되겠죠. 짠하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똑같아.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건 1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2021년 올해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은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1주택, 분양권 1주택.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한 개 있대. 그럼 1주택이란 얘기죠. 주택 하나 갖고 있어도 1주택, 입주권 하나 갖고 있어도 1주택.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럼 당연히 1주택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입주권 하나 갖고 있어. 다른 주택이 없어. 그럼 1세대 1주택이랑 똑같은 거야. 또 하나 뭐냐? 입주권 하나 있고 주택이 하나 있어. 그럼 2주택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무엇을 팔면 된다? 입주권을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택, 2주택이야. 이건 무조건 과세죠. 입주권 하나, 주택 하나야. 2주택이지만 입주권을 몇 년 이내 팔면 된다? 3년 이내 팔면 1주택 양도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요거 경계 확정. 우리가 경계를 확정한다. 그리고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한다. 경계선 변경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해? 정부가 해? 정부가 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아. 세금 안 내. 경계 확정 누가 해? 경계는 누가 확정을 줘? 정부가 하는 거야. 정부가 어떻게 된다? 요번에 우리가 좀 변경 좀 하겠습니다. 지적상으로 경계를 서구는 여기까지였었는데 여기까지로 경계를 변경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땅이 있다가 이만큼이 잘렸어. 그럼 면적이 감소가 되면 보상금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경계가 확정이 돼서 면적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야. 경계 확정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지적 경계선 변경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정부가 함으로써 내가 면적이 감소가 돼서 받는 조정금, 보상금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세하지 않아. 만약에 이걸 과세하면은요, 항상 정부가 하는 건 과세한다는 그런 건 없지만 악용할 수가 있죠. 자, 정부가 예산이 적어. 야, 서구청 예산이 적냐? 알았어. 여기까지가 서구였었는데 요만큼을 경계를 다시 확정을 해. 요 분들은 잘렸어. 보상금 줘. 그리고 돈 줬으니까 양도소득세 다시 걷어. 말 돼야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악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또 하나 요만큼 만들어놓고 서구가 또 예산이 없어? 가로등도 못 달아? 알았어. 서구 관할을 요렇게 잘라. 그럼 요 분들은 또 면적이 줄어들어. 미안해. 면적이 줄었으니까 보상금 줄게.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세금 내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 확정이라든가 지적 경계선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래서 경계 확정으로 공구상의 면적이 감소돼서 조정금, 보상금을 받게 될 때는 양도소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공부할 필요 없어. 경계 확정 누가 해? 정부가. 정부가 하는 건 내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끝. 따라서 우리가 비과세 5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신경 써야 될 건 파산선고, 농지교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알아둘게. 요게 주택이야. 들락날락할 출입구 땅이 필요하죠. 이 부수토지는 항상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과 같이 팔을 때만 부수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비과세는 등기돼야 되고 몇 년 이상 보유돼야 된다? 2년 이상.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올해도 거주기간이 강화가 된 거죠.
원칙. 그런데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뭐냐? 요거 알아두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해당이 돼요.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누구 것만 해준다? 거주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배웠죠? 이거는 국적이나 영주권하고 관계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땐 이렇게 하면 돼. 거주자, 우리나라 국민. 비거주자, 외국인 또는 교포.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만약에 비거주자까지 이거 혜택을 주면은 먹튀들이 많아요. 무서운 얘기죠? 중국 사람들이 어디 나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야 1세대 1주택 하나 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비과세 받고 튀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서 사고 또 튀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동산 문제가 크죠. 지금 그렇잖아도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몇 배를 외국 사람이 다 소유했다고 하잖아.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 비거주자는 안 된다. 그 다음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가 얼마 초과돼야 된다? 9억 원. 여기서 헷갈리는 얘기 나오죠. 지금 6월달 임시국회 때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중에 이 국회 소위원회에 통과가 됐어요. 뭐가? 비과세가 고가주택 9억이 12억으로 국회 소위원회는 통과가 됐어요. 이제 본회의만 남아 통과되는 건 거의 확실시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정이 돼야 공부하는 거니까 오늘까지도 얼마를 알아두는데 9억으로 알아두면 된다는 게. 자, 그래서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면은 과세가 되는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죠. 10억짜리다. 10억이다 과세되는 게 아니야. 얼마까지 비과세가 된다?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 초과되는 것만 과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 미등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허위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라 얘기하죠. 요건 오늘 간단히만 알고 넘어갑니다. 원래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죠.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야. 그럼 비과세 대상이 됐어. 이분이 비과세야. 3년 보유했고 8억짜리고 등기돼 있고 비과세 요건 갖췄어. 근데 이분이 작당을 하고, 작당 이상한데요? 모의를 해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썼어. 이거 굉장히 많이 꼬시죠? 누가 꼬시냐? 매도인은 무조건 비과세니까 나는 좀 업계약서가 필요하니까 또는 업계약서 좀 써줘. 다운계약서 좀 써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또 중개사가 또 거들죠. 한 건 계약서 쓰려고. 그래 해줘. 당신 비과세인데 뭐 해줘. 세이선 우리는 위아더월드 친구야. 내가 소고기 사줄게. 친한 척하죠. 나중에 매수인이 배신할 때가 많어. 따라서 허위계약서가 적발이 됐으면 원래는 비과세야. 근데 허위계약서 쓴 게 적발이 되면은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일부를 빼줍니다. 비과세 받을 거에서 빼준다는 것은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너 허위계약서 썼으니까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이만큼을 계산해서 빼준다. 비과세에서 빼준다는 건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이 정도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계산 문제는 A와 B 중에서 작은 금액을 추징을 한다는 것.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론상으로만 알아도요. 허위계약서다. 그랬으면은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빼준다. 비과세에서 받을 거에서 빼준다는 말은 비과세 안 해주겠다. 일부를 어떻게 한다?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허위계약서가 적발이 되면 비과세를 못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허위계약서 썼으니까 또 나쁜 사람이야. 안 걸렸으면 비과세인데 걸렸으니까 일부를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알아두셔요.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액은 뭐가 된다? 과세. 미등기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허위계약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거기까지 되겠나요? 그 다음에 요거 알아둬야죠. 국내 소재하는 주택으로만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국외에 주택이 하나 있어. 국내에 주택이 하나 있어. 1세대 2주택이다? 아니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주택수로만 계산한다. 그럼 꼭 시험에 앞에 그렇게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국외 주택 하나, 국내 주택 하나, 1세대 2주택이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국내 주택수만 된다. 그 다음 비과세되는 토지의 부수토지의 범위, 면적은 도시지역 안에는 바닥면적의 몇 배? 5배. 그 다음 그 밖의 토지, 도시지역 바뀌죠? 여기는 몇 배까지? 10배까지. 요건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알아둬야 돼요. 요거죠. 부수토지 중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는 요 주택 바닥면적에 대해서 도시지역은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에는 몇 배? 10배. 요게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나중에 다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다. 이거는 당연하죠. 3층짜리다. 1층, 2층, 3층 한꺼번에 팔면 하나의 주택이야. 근데 3층부터 분할 판매하고 있어. 분할 양도. 그럼 3층만 판다. 그럼 3층 1주택, 남아있는 거 1주택. 이럴 때는 1주택 양도가 아니라 몇 주택 양도? 2주택 양도가 되겠죠. 파는 거 하나, 남아있는 거 하나. 주택을 분할 쪼개서 팔면 항상 2주택이야. 이번에 파는 거 하나, 남은 거 하나. 이해가시나? 노노노. 이번에는 2층짜리 집인데 따로따로 2층부터 팔았어. 파는 거 1주택, 남아있는 거 1주택. 몇 주택 양도? 2주택 양도. 이해가시나? 어떻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주택, 하나의 주택을 분할, 쪼개서 팔 경우에는 몇 주택으로 본다? 2주택으로 본다는 거. 이게 주택의 분할 양도. 이해 안 가셔? 이해 안 가면 한번 63빌딩으로 한번 해볼까나? 하다가 기절해 버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다 그러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 예를 들어서 갑이 70%, 을이 20%, 병이 10% 그러면 각각의 주택으로 봐요. 했다가 을이라는 사람의 개인 주택이 또 있다. 그럼 을은 몇 주택이 되는 거죠? 2주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이다 그러면 지분이 있는 사람의 각각의 1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 주택 부수토지의 분할양도다 그랬으면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택을 같이 팔아야 비과세가 돼. 근데 주택은 남겨놓고 땅만 쪼개서 팔았어. 그럼 주택은 남아있잖아.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죠. 토지만 파는 거야. 그럼 토지의 양도로 봐서 과세 비과세 과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수토지는 두 가지야. 주택을 같이 팔 때만 주택에 포함해서 비과세가 되는 거지. 토지만 따로 잘랐을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가 돼서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거. 이해가셔? 그러니까 단어 지문이 다 상식적인 거야. 자,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서 양도 잘랐을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냥 토지의 양도야.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요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주택을 둘 이상으로 쪼개서 판다. 그럴 경우에는 1주택 양도가 아니라 몇 주택 양도? 2주택 양도라는 것. 다 지문 읽어보면은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절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57쪽에 동그라미 9번 기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간 계산할 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으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전입일부터 전출일. 그 다음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의 날짜를 합니다. 네 이름으로 등기한 날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등기부상, 그 다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그럼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죠, 재건축. 요건 상식입니다. 상식. 자, 내가 종전의 주택에 10년 살았어. 근데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주저앉았어. 미국이 주저앉았다면서요? 왜 그런 걸 보는데? 뉴스 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다면 저렇게 착하죠. 난 내가 물어본 3번 문제에 대한 대답이 저렇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던지자마자 나오잖아. 내가 더 당황했어.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볼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해서 공사 1년을 하고 재건축을 해서 1년 보유했다가 양도했다 이거야. 그럼 그 땅이 그 땅이죠. 결국 그 집이 그 집이야. 이럴 때 멸실주택기간, 재건축주택기간 두 가지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합해서 계산하는 걸 통산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땅이 그 땅이니까. 다만 요건 훈집, 요건 새집, 그 개념이지 그 땅이 그 땅이다. 그래서 멸실주택,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해준다? 통산을 한다. 그 다음에 상속 나왔습니다. 상속 나왔을 때 여기에 중요한 건 동일세대야. 상속, 동일세대다 그러면 같은 집에서 부모님 모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모신 거야. 자, 아버지 집이 있어. 아들이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았어.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집이나 아들 집이나 사는 집은 똑같죠. 따라서 아버지 기간, 아들 기간 어떻게 해준다? 통산, 합산을 해준다는 거. 이건 잘한 거야. 왜? 동일 세대에 있다는 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모시고 있다는 얘기야. 그랬으니까 세법에서 너 착하구나. 그러면 기간은 통산, 합산을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건 동일 세대, 같은 집에 사는 거고 다른 세대. 다른 세대다 그러면 아버지는 서구에 살고 계시고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어. 그랬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요 집을 상속받겠죠. 같이 살았어, 따로 살았어. 따로 살았으면 나쁜 거야. 부모님 모시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들의 기간만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은 인정 안 해. 집이 다르니까. 그럼 아들이 상속 개시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된다. 두 가지 이해가시나? 같은 집이야. 그럼 그 집이 그 집이니까 착해. 그래서 합산이 들어가는 거고 따로따로 살고 있다가 상속받았어. 그럼 아버지의 기간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들의 기간만 보유기간을 정한다는 얘기죠. 요건 동일 세대, 요건 다른 세대. 요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아무 생각 없어? 같은 집에 모셨다니까 혜택을 주는 거고 이건 다른 집에 있다가 상속받았으니까 불이익 주는 거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내비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이제 58쪽에 나와 있는 보유기간의 예외 나와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또
동그라미 10번, 양괄호 7번 두 가지는 앞에다가 별 표시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오래간만에 별 표시. 자,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보면. 자,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집 하나 갖고 있다가 팔았으면 무주택자가 되죠. 짠하니까 비과세 됩니다. 이거에 원칙이 있죠. 원칙은 등기돼 있어야 되고 3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지정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뭘 해야 된다? 거주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빼버릴게요. 비과세되는 예외사항이야.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과세가 원칙이야. 근데 비과세 해준다는 건 뭐야? 짠하니까 비과세 해주는 거야. 야, 너 짠하구나. 짠하니까 그래. 2년 이상만 보유해.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짠하니까. 그럼 예외는 뭐냐? 예외는 얘보다 더 짠한 거야. 얘보다 더 짠한 거야. 이건 지문에 나와. 여러분이 판단할까 모르겠지. 얘보다 더 짠해. 짠하니까 뭐냐? 보유기간 2년 제한 없어. 그냥 너 비과세 해줄게. 얘는 그나마 2년 보유기간이 있어. 근데 얘는 더 짠하니까 야, 2년 보유 안 해도 비과세 해줄게. 더 짠한 거 이해가? 더 짠하다는 것. 이게 뭐냐? 첫째,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야, 너 오랜 기간 동안에 너 임대주택 살았구나. 너 짠하구나. 2년 보유 안 해도 돼. 무조건 비과세야. 팔기만 해. 비과세 해줄게. 근데 재밌는 건 임대주택은 뭐예요?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건데 팔면 사기꾼이야. 이 말은 뭐가 되느냐? 네 이름으로 등기한 날이 하루 이상만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야. 하루만 되더라도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야. 다만 그 집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서 5년 이상 월세 내고 살면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무조건 넌 비과세 해줄 거야. 근데 내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팔아야지.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팔면 사기꾼이란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서 월세로 6년 살았어.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복권 당첨돼서 내 이름으로 등기한 지 일주일 됐어. 에이, 이제 이사 가자. 팔았어. 그러면 기간 계산을 할 때 거주기간이라는 건 월세든 명의든 관계가 없어. 그 집이 그 집이란 얘기죠. 그럼 거주기간은 모두 얼마 될까? 6년하고도 일주일이야. 그러면 보유기간은 2년 안 됐어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주기간 개념 이해가요? 얼마나 짠하면 기간 2년 필요 없어. 또 하나, 수용. 뺏겼어. 뺏겼으면은, 야, 나 2년 보유해야 비과세니까 좀 더 참아줘. 안 되죠? 뺏기면 무조건 기간 관계없이 뭐가 된다? 비과세. 짠하잖아. 수용은 내 뜻대로 뺏긴 거예요? 법에 의해서 뺏긴 거죠? 짠하니까 비과세야, 무조건. 근데 더 짠할 때가 있어. 미치겠어. 오늘 계속 짠한 거야. 자, 전부 도로가 뚫렸어. 전부 수용당했어. 무조건 비과세. 그런데 반만 도로 수용이 됐어. 반 남았어. 이거는 팔기도 힘들잖아. 짠하잖아. 그러니까 5년의 시간을 더 줘요. 무조건. 자, 수용 무조건 비과세. 그런데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 팔면 된다? 5년 이내. 이렇게만 수용돼도 덜해. 반은 건졌으니까. 이거보다 더 짠한 거. 가운데 도로가 뚫리는 거. 여기 화장실, 여기 안방. 화장실 가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차들이 휙 다녀. 이건 또
평수가 크면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거의 적죠. 그런 경우에는 나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도로 인접이니까. 이걸로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신도시에 꽤 많습니다. 옛날 땅이 넓어. 그래서 저기 지역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얘기해요. 일산 처음 나올 때. 땅이 굉장히 넓었어. 농사 짓고 하다가 가운데 뚫린 거야. 그럼 보상금 나오죠. 그 옆에 땅이 또 많이 남아있어. 이게 도로가 뚫리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다가 꼭 뭐해? 가만히 내비려두면 종합합산, 비사업용 토지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다 조립식. 1층짜리 다죠. 2층도 안 줘. 1층짜리만.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데 꼭 신시가지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쫙 시원하게 뚫리고 양쪽에 보면 다 조립식. 1층짜리로 다 져놨죠. 거기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카센터.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죠. 그런 걸 한번 나중에 어디 여행 갈 때 갈 일은 없지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가보면 그런 규칙적으로 돼 있어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내비로두면 나대지로 세금이 세니까 그렇게 합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 짠한 거야. 전부 수용당했어. 비과세. 일부 수용당했어. 남아있는 주택은 잔존주택 몇 년 이내 팔면 된다? 5년 이내. 그 다음에 해외 이주. 해외 이주다 그랬으면은 얘는 짠한 게 아니야. 재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싫다고 떠나는 거야. 그럼 가. 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 줄 거야. 이미 마음이 뜬 사람이니까.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출국할 때까지 매매가 안 됐으면 야, 나 이거 매매 안 됐어. 이민 1년만 연기하면 안 될까? No. 가. 재수 없으니까. 대신에 매매가 안 됐으면 욕이라고 듣지 말아요. 매매가 안 됐으면 2년 이내 팔면 비과세 주겠다. 이건 욕이 아니라 띄어읽기를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법에 기간 나오는 것도 재수 없으니까 2년이야. 그 세법은 그런 게 많아요. 2년, 요년. 어쩔 수 없다. 2년이냐, 5년이냐. 이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이주다. 우리나라 싫어서 떠나니까 재수 없다. 재수 없으니까 무조건 비과세. 매매가 안 됐으면 몇 년? 2년. 2년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렇다고 2년 하니까 더 이상한 거고. 속이 다 후련하네. 우리 남자 사장님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자, 이민 갈 때까지 매매가 안 됐다. 몇 년? 오케이, 좋습니다. 뭔지 몰라도 제가 세법, 이건 합법적, 교육용으로 합법적인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와도 2년은 있는데 이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면은 남자분들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끔 이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건 합법적인 질문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애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질병 치료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란 얘기죠. 이런 경우에 몸이 당장 아픈데 애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애가 몸이 아파. 그럼 조용히 치킨 시켜놓고 응접실 거실에 앉아서 달래요. 예, 너 몸이 아픈 건 안다. 아침에도 너 피통하더라. 그런데 이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되니까 조금만 피 좀 더 토하고 있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만 거주만 했으면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죠. 자, 그런데 취약은 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얘는 의무교육이니까. 근데 지금 고등학교도 의무 거의 되다시피 하죠. 그건 개정돼도 한 20년 있다 개정될 거예요. 이것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 그럼 근무상이라는 건 직장이 전근이 됐다. 또는 직장이 이사를 갔다. 덩달아 내려가야지 사업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업상은 인정하면 악용하죠. 괜히 서울에 사업장 갖고 있다가 비과세 받고 싶어. 야, 나 사업장 부산으로 옮길 거야. 1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비과세 해줘. 일주일 있다 또 올라오고.
악용할 수 있으니까 사업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질병요양은, 자, 약사가 일주일치 약을 줬습니다. 요것만 일주일 드시면은 완치가 됩니다. 안 돼요. 몇 년 이상 치료해야 돼? 1년 이상 치료. 자,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게 있죠. 그 병 중에서 손가락이 떨어지는 병, 발가락이 떨어지는 병, 나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시인 그분도 글쳤잖아요. 세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둥둥 떠다닌대. 이게 누구의 손가락인고? 왜 나만 그 시를 봤어? 그 나환자를 앓고 있던 그 스님인가 시인 그분이신가 지은 건데 손가락 떨어져도 고통이 없는 거. 그죠? 발 씻다가 발가락이 뚝 떨어지고 이런 거. 이거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되는데 반응이 시원찮네. 이런 거 나환자들이죠. 소록도에가 많이 있잖아요. 이 얘기 뭐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몇 년 전,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피부가 안 좋다.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병으로 다른 약으로 안 놔도 그거면 특방이라고 했어. 나환자 쪽 피부약 연구같이 돼 있는 거. 이걸 소문해갖고 사다가 바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아주 심하고 다른 약이 안 든다. 그러면 그 나환자촌에 있는 그 연고를 사다가 이것도 안 되면 안 듣는 거래. 했더니 진짜 피부색이 좀 벗겨지고 좋아졌더라고. 근데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증빙이 안 된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참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죠. 나환자 나온 얘기가. 옛날에 이걸로도 강의할 때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고 잠잘 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뭐가 있나 없나 항상 이렇게 보고. 이제 이게 안 맥히네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의 예외는 딱 4가지.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가 원칙인데 얘는 원칙보다 더 짜는 거야. 2년 보유 필요 없어. 무조건 비과세 해줄게. 그럼 2년 보유 기간은 필요가 없지만은 거주기간 몇 년 이상? 5년 이상. 수용은 잔존주택 몇 년 이내 팔어? 5년. 해외 이주, 이민 가니까 재수없어 몇 년? 2년. 나머지 부득이한 사유는 몇 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이런 것이 비과세 예외죠. 그 다음 58쪽에 양괄호 7번. 양괄호 7번은 요거죠. 요거. 1. 세대, 2.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되죠. 2주택이면 투기 목적이야. 무조건 과세야. 그런데 비과세되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 2년 보유. 예외 보유기간 필요 없어. 특례 2주택이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일로 나온다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에 관한 것이 되는데 이건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여러분 어디부터 읽느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죠. 종전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 중에서 애들 학교 때문에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야 돼.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가 안 돼. 팔고 가려고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되느냐? 애 입학식은 날짜가 다가와. 그럼 팔고 가려고 그랬는데 입학식이 다가오니까 이사를 먼저 가야 돼. 가서 전세를 얻으려고 보니까 조금만 돈 주면 집 살 것 같아. 지방이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저질러야 되겠죠?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 그래서 몇 주택이 됐죠? 2주택. 2주택이 됐으면은 어쩔 수 없는 사유니까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된다? 3년 이내 양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급해. 몇 년 이내 팔면 돼요? 1년 이내 양도한다. 요걸 우리가 보면은 이거를 그림 요거는 이해가요? 요거를 말로 푸니까 지문이 긴 거야. 지금부터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죠. 종전의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과세, 비과세, 비과세 해주겠다. 지금 풀이 설명했죠? 그게 다시 나와요. 볼게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요놈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다음 사야 되고 산 다음에 3년 이내 옛날 걸 팔라 이거야.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걸 설명하니까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신경 쓰세요. 또 별 표시하지 마라. 형광펜 하지 마라. 불 끄는 수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세 가지로 공부하면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 2년 보유. 얘 왜 기간 필요 없어. 특내 2주택이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많이 나왔죠. 상속. 내가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어. 상속주택 받았어. 몇 주택? 2주택. 여기는 우선권이 시험 문제야. 뭐부터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 상속받아서 야, 나 사업자금 필요한데 팔자. 이것부터 팔면 뭐가 된다? 과세. 그래서 두 갈래 길이라서 얘가 시험에 자주 나왔죠. 다시 한번 일반 주택 하나, 상속받은 주택 하나, 2주택이 되죠. 뭐부터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 그 다음 동거봉양, 혼인. 얘는 종부세랑 똑같습니다. 혼인했으면 몇 년 이내 팔면 돼요? 5년. 이건 우선권이 없어. 내가 유리한 거부터 팔면 돼요. 그 다음 동거봉양 몇 년 이내 팔면 돼? 10년 이내. 얘도 우선권이 없어. 아버지 거 먼저 팔아도 되고 아들 거 먼저 팔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받았을 때는 우선권이 있다. 뭐부터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일반 주택. 시험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왔죠. 상속주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이거야. 상속주택과 같이 우선권이 있어. 뭐부터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된다. 볼게요. 아이고 여기 없어졌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58쪽에 보면은 5번 문화재 주택 일반 주택 하나, 문화재 주택 하나, 2주택 뭐부터 팔면 돼요? 일반 주택. 6번 일반 주택 하나, 농어촌 주택 하나, 2주택이죠. 뭐부터 팔면 돼요? 일반 주택. 그 다음 7번 수도권 밖에 일반 주택 하나, 수도권 밖에 주택 하나, 2주택이죠. 뭐부터 팔면 돼요? 일반 주택. 그 다음에 밑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101호, 102호, 103호가 1주택이 되는 거야. 1주택, 1주택, 1주택. 그런데 요거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는 건 사회에서 얘기하는 통매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 통매 이거 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자격증이 없지? 자격증 따면 요거 돈 돼. 요것만 해갖고도 돈 쏠쏠이 법니다. 요건 딱 건설업자, 그 다음에 중개업자, 그 다음에 세무사. 딱 셋이서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원룸 하나 줘. 한 동. 그런 다음에 현찰 장사로 팔어. 이익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그러니까 현찰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어서 팔고, 웃돈 생기고, 또 옆에 또 하나 지어서 팔고, 요거 쏠쏠해요. 왜냐면, 기간이 한 동 짓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요즘은. 땅만 파면 다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형 아파트 같은 것도 땅 파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땅만 파면 올라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근데 이걸 규모가 적은 걸로 해서 파니까 현금성도 좋고, 쏠쏠해요.
근데 요즘 또 여자분들이 어떤 갭 투자하는지 알아요? 이익이 조금만 나와도 반찬값 한다고. 이게 유행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무슨 반찬값이 몇백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 보고 파는 거야, 단타로 계속. 요게 쏠쏠이 재밌나 봐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상습으로 봐가지고 세무서 자료에 올라가면은 요거 나중엔 또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500만 원 벌어서 좋아가지고 팔고. 요걸 많이 하신 여자분들이 많아요. 반찬값 한다고. 그게 겉으로 남고 속으로 큰일 납니다. 세무 자료에 올라가니까. 전산작업돼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뭐 주식도 반찬값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올라오면 몇십만 원이고, 깨지면 반토막 나고, 그럼 이익이 나오면 반찬값으로 먹고, 손해를 보면, 죄송합니다. 점점점. 먹은 걸 다 토해내야 돼? 죄송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오늘 저래도 안 되고. 하나의 매매 다니면 통매를 해서 요거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야. 단독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부업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원래 구분된 게 1주택이지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나의 주택으로 파는 거야. 이럴 때는 이 단독주택으로 봐서 우리가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겸용주택 요거 잘 보세요. 재산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 겸용주택은 비교해. 같거나 클 때만 전부주택으로 봐. 그래서 100분의 50 이상 이런 말을 썼죠. 같거나 클 때. 근데 양도소득세는 클 때만 전부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비교 안 해. 무조건 클 때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요. 재산세는 같거나 클 때 전부주택이 되지만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클 때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 클 때만 큰 경우만 밑줄 쳐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하는 것은 일단 체크만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걸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것만 알면 돼요. 파산선고, 농지교환,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 예외 특례. 여기에서 꼭 한 문제 정도는 요번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비과세 꼭 알아두셔야 되죠. 얘는 이렇게 비교하면 좋죠. 원칙, 예외, 특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별 표시해놔도 되죠.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죠.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